오늘의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기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주요 동맹국에 대한 예외 조치를 모두 폐지하면서 대미 수출 차질이 현실화하게 됐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평화 협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지만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 속에 혼란감을 피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전일 폭락했던 테슬라가 트럼프 대통령의 전기차 구입 소식에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폭락에 따른 반발 매수와 월가의 유명 증권사 웨드부시의 매수 추진도 주가 상승에 일조했습니다. 전일 트럼프 관세 정책에 하락했던 암호화폐가 우크라이나가 휴전에 합의했다는 소식에 일제히 랠리했습니다. 특히 전일 2달러를 붕괴했던 리플은 다시 급등하는 등 시장의 반등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뉴욕 증시는 어제도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졸트 보고서가 괜찮게 나오면서 상승 출발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또다시 증시의 발목을 잡았던 건 관세 이슈였습니다. 먼저 캐나다 쪽에서 미국으로 들어가는 전기에 25% 할증하겠다라고 이야기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이에 맞서서 그렇다면 캐나다산의 철광과 알루미늄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맞불 작전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장 중반 들어서는 좀 출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막판에는 캐나다가 이걸 철회했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알겠다 그러면 다시 25%로 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하게 됐습니다. 다만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지수는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또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0일 이평선에서 이제 벌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건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럴 땐 어떤 전략들 세우면 좋을지 함께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코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코너로는 빅애플 스탁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닷컴과 AI 거품론 살펴볼 텐데요. 일단 이틀 전에 있었던 미국 시장 안에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4% 넘게 빠지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걸 기준으로 해서 AI 거품론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나오게 됐는데 어떤 내용들 미리부터 점검해 보면 좋을지 키워드 확인해 보겠고요. 이어서 코인 라이브를 통해서는 오늘 꼭 알아야 되는 코인 뉴스와 시황들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출발 증시와이드 1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빅애플 스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윤경철 본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6가지 경제 키워드 살펴보면서 전략들 함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 닷컴 대 AI 거품론입니다.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이 송중기 주인공이 닷컴 버블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그 드라마를 통해서 좀 볼 수 있었는데 당시에 있었던 닷컴 버블 그리고 지금 있는 AI 거품론 혹은 붐 이게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른가요? 사실 이제 그 이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2022년 9월 이후에 이제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그런 닷컴 열풍처럼 이제 AI도 거품이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좀 뭐 같은 것 같으면서도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사실은
당시에 이제 닷컴 열풍이 있으면서 그게 꺼지면서 이제 상당한 피해를 많이 보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이익을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AI가 있는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에는 닷컴이 열풍이 불고 돈이 많이 몰렸지만 닷컴이 수익이 나지 않았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았고 이제 이익이 나지 않았고 돈이 많이 몰린 건 사실이지만 우리나라도 당시에 이제 닷컴이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 다 망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의 어떤 그 AI 쪽에 있는 기업들은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나고 상당히 상장사들에 이렇게 있는 것들이 상당히 상위에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 게 좀 다른 건데 당시에 있었던 닷컴들을 지금 약간 좀 보자면 좀 잠깐 제가 좀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중에 있는 닷컴들이 지금 성장해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아마존입니다. 물론 아마존은 당시에는 이제 전자서점이었습니다. 이제 1994년에 제프 베이조스가 이제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했고, 물론 지금은 이제 뭐 AWS나 뭐 다양한 이제 온라인 어떤 그런 것들로 바뀌어 있지만 당시에는 어떤 서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야후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야후가 설립이 됐었고요. AOL이라고 있습니다. 아메리칸 온라인이라는 서비스 업체가 있었고 패치닷컴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런 게 있었고 강아지 손인형 광고로 좀 유명했었는데 기억하시는 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웹벤이라고 있었습니다. 이제 온라인 식료품 배달 서비스로 출발했던 건데 지금에 있었던 이제 뭐 어떤 배민 같은 그런 서비스가 이미 있었습니다. 근데 창고 및 물류 확장으로 과도한 거에 있어서 이제 적자로 해서 2001년에 파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토이즈라고 장난감 판매로 창업을 해서 이제 당시에 닷컴 버블 당시에 이제 80억 달러 가치를 받았는데 물론 2001년에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엑사이티.홈이라고 이제 이런 게 이제 있었고 AOL을 하고 이제 같이 경쟁을 했었는데 파산했습니다. 그리고 인포스페이스라는 업체가 있었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라이코스라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제 있었던 그런 기업이 있었고요. 지오시티라고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홈페이지를 제작해주는 업체에 있었는데 이게 이제 야후에 인수가 됐었고 일본에도 있었던 건데 최근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있었는데 이런 기업이 있었고요. 닷컴 버블에서 살아남은 기업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아마존이나 구글이나 뭐 이런 버블이 있었고 이베이라고 있었습니다. 이베이가 사실은 이제 온라인 경매로 정착해서 생존이 됐었고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당시에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큰 타격을 입었지만 OS나 소프트웨어 같은 걸로 해서 이제 살아남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것들이 좀 같은 것 같으면서 약간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이제 AI들은 사실은 유사한 점들은 사실은 이제 닷컴 버블의 고점에서 하락한 부분들이 좀 있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 상당히 수익 모델이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뭐 여러 가지 수익을 많이 낸다는 점이 좀 다르고 과열이 많이 돼 있지만 사실은 고용이나 여러 가지들이 있는 것점이 있지만 사실은 수익을 내고 여러 가지로 이제 투자라는 부분들이 상당수는 당시엔 계속 뭔가를 수익이 안 내고 계속 뭔가 빼먹는다는 점에서 있었지만 지금은 수익을 내고 뭔가를 또 투자를 하면서 뭔가 비전이 있다는 점이 다른 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다른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일단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이전에 한 25년 전 기억을 소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틀 전에 이제 나스닥이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도 한 4% 넘게 밀리게 되면서 닷컴 버블 시기랑 거의 비슷하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도 돈이 몰렸지만 수익이 나지 않았다라는 게 좀 큰 이유였다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각자 또 AI 네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부분도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이제 AI 시장은 어떻게 좀 재편이 되게 될까요? 뭐 다양하게 재편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실질적인 수익 모델 확보에 치중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투자 의존도를 줄고 실제 매출이 있는 창출 구조가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고 이제 AI 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치중을 할 것 같고요. 단기 트렌드가 아닌 어떤 좀 핵심적인 기술 개발을 좀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닷컴들에게 살아남았던 뭐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로 뭐 구글이나 뭐 전자상거래나 온라인 결제 같은 것들을 핵심적으로 하는 기업들이 마찬가지로 이런 걸 할 것처럼 AI 기업들도 이렇게 이제 살아남은 기업들을 모델로 하는 것처럼 자신들이 뭔가 확실한 수익 모델을 개발하는 데 치중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AI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매그니피션트 7 같은 것들도 계속 변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같은 경우들도 이제 뭐 클라우드 사업이나 아니면 이제 AI 기업들로 해서 막 엔트로픽이나 이런 데 계속 투자하는 것처럼 계속 뭔가 수익 모델로 투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 만약에 이제 뭐
다른 뭐 그런 기업들도 계속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 AI에 투자 전략을 하는 겁니다. AI 반도체나 하드웨어, 대규모 AI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엔비디아도 AMD나 뭐 이런 식의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클라우드 AI 서비스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하고 있고 기술력 차별화나 경쟁 우위의 어떤 확보도 계속 하게 되는 겁니다. 닷컴 버블 당시에는 유사한 스타트업이 경쟁하면서 차별성이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뭐 이제 쏟아붓는 형식의 이렇게 하면서 이제 몰락을 했는데 AI 시장에서는 너무나 비슷한 유사를 하고 있지만 차별화하는 것들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차별화하면서 이제 계속 하고 있고 도메인이나 이런 것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에너지 효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신들만의 뭔가를 갖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뭔가 차별화를 갖는 게 좀 있고 이런 게 하는 것이 좀 있으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하고 있고 장기적인 생존 전략을 좀 하는 거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투자를 계속하는 것보다 때를 기다리는 기업들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금 흐름 관리나 뭐 조정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기다리는 기업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자기들이 언제 투자를 하고 언제 살아남을지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규제나 글로벌 리스크에 대한 부분도 좀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AI 부문 닷컴과 좀 다르다는 거는 분명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핵심 전략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확실한 수익 모델을 찾고 있는 것 같고 투자 의존도도 분명히 줄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투자를 받아서 계속 가는 게 아니라 뭔가 자신들만의 어떤 수익 모델을 찾고 그걸로 다시 재도약을 하는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네, 기업들마다 각각의 좀 차별화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고요. 일단은 장기적으로 기업들마다 생존 전략도 네네. 세워가는 모습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각의 수익 모델을 구성해서 거길 통해서 또 돈이 나오고 그걸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재편이 좀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애플, 메타 벌금입니다. 애플과 메타가 EU의 그 DMA 위반으로 인해서 네네네. 소폭의 벌금을 받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거 어떤 내용이에요? 원래는 이제 메타가 지난해 이제 기사를 잠깐 보면 원래 134억 달러 기사가 있습니다. 사실 2024년도 이제 7월에만 해도 디지털 시장법이라고 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이제 자신들의 영역을 못 들어오게 하거나 어떤 걸 차단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최대 134억 달러 그리고 자신들의 매출의 10%까지 이제 벌금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원래는 EU가 자신들의 벌금을 매기려고 했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EU가 최대 뭐 17조 원 가까운 벌금을 매기려고 했고 실질적으로 이제 요거를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요거를 시행하지 않기로 최근에 이제 결정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상당한 혜택이 되는 거여서 사실은 이 부분에 관해서 유연한 접근법이 되는 거고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애플이나 메타는 상당히 혜택을 입게 되는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되는 거고 요게 사실 시사하는 법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렇게 이제 만약에 실질적으로 실시가 된다면 EU가 이렇게 되는 방식이 된다면 두 기업들이나 뭐 어떤 빅테크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떤 향후에 행보가 가벼워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향후 행보도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애플과 메타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EU의 DMA, 디지털 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면서 벌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라고 하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폭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규모는 좀 적을 것으로 적당한 수준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벌금을 받게 된 이후 이제 빅테크들의 행보나 EU 안에서 만들어지는 가이드라인 그리고 다른 국가들에 있어서의 모습은 또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일단은 EU가 되게 유연하게 접근을 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이제 되게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고 강경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보다 이제 이런 여러 가지로 하는 것들은 이제 트럼프한테 어쨌든 러브콜을 보내는 게 좀 되는 것 같아서 시장의 안정성도 좀 고려하는 측면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면서 이제 전략적 접근 방식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금융시장의 안정성도 좀 고려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U가 뭐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뭐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을 좀 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의 자발적으로 이제 좀 너네가 알아서 좀 이제 준수를 해라. 스스로 DMA를 준수하면서 내부적으로 시스템이나 규제를 역량을 좀 강화하는 방식을 좀 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뭐 압박을 가하거나 이런 방식을 하는 것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택하는 것 같고요. 투자를 좀 더 많이 해달라. 너네가 이제 투자를 좀 많이 해달라. 우리가 이제 제재를 가하지 않을 테니까라는 방식을 택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트럼프한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할 테니 관세를 좀 낮춰달라.
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고 빅테크들에게 이제 좀 하지 않을 테니 자신들의 나라의 좀 빅테크들이나 다른 기업들에게도 제재를 좀 가하지 말아달라라는 그런 게 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플이 향후에도 이제 여러 가지로 할 때 좀 행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제 메타나 다른 빅테크들도 좀 가벼워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유가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바뀔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추가적인 규제나 조사에 있어서도 지금보다는 좀 더 부드러워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게 관세나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세 번째 키워드는 휴대용 엑스박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엑스박스 이 브랜드의 휴대용 게임기를 개발 중이다라고 하는데 이 제품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엑스박스가 사실은 이제 여러분 게임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뭐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사실 이제 원래는 이제 휴대용 게임기가 있고 TV랑 연결해서 쓰는 게임기가 있습니다.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엑스박스는 사실 휴대용 게임기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이제 휴대용 게임기를 내고 2007년에 본격적으로 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레노버나 다른 쪽과 해서 이제 같이 해서 이제 협업해서 하나를 내겠다는 거고 2007년에 이제 본격적으로 27년에 이제 자신들이 내는 것들을 내겠다는 건데요. 사실은 게임 시장을 전반적으로 휴대용 게임이나 게임 시장을 보면 게임 시장은 이제 닌텐도와 플레이스테이션이 거의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누적 판매량을 보면 플레이스테이션 2가 PS2가 1억 6천만 대로 가장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닌텐도 DS가 1억 5천만 대로 2위를 달리고 있고요. 닌텐도 스위치라고 휴대용에서는 이게 제일 많이 팔렸습니다. 1억 5천만 대가 팔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그 외에는 게임보이라고 1억 1천만 대 정도가 팔렸고요. 플레이스테이션 4가 이제 1억 1천만 대 정도 팔렸고, 그다음에 플레이스테이션 초기 모델이 1억 만 대 정도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윌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게임 같이 TV랑 하시는 이런 게임이 이제 1억 만 대 정도 팔렸고,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3가 이제 8천만 대 정도 팔렸고, 엑스박스가 이제 원래 이제 엑스박스가 있습니다. 요 이제 처음에 나왔던 360이라고 하는 게 요게 8,600만 대 정도 팔렸는데 미국 시장의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것만 이제 8,600만 대 정도 팔렸고, 엑스박스는 유일하게 요것만 많이 팔렸고 나머지는 판매가 거의 없으면서 사실은 이제 후발주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요게 이제 후발주자인데 엑스박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요거를 이제 복귀하기 위해서 이제 같이 가겠다는 거고, 엑스박스의 장점은 사실은 이제 윈도우나 OS의 강점이 있으면서 그리고 이제 다른 같이 할 수 있는 자신들이 하는 OEM 업체들이 있습니다. 레노버나 이제 에이수스나 이런 부분들과 같이 함께 해서 같이 하는 게 있고, 스팀이라고 하는 이런 같이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UX라는 게 있는데 요거를 같이 해서 자신들이 같이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이제 자신들은 이제 닌텐도를 따라잡겠다는 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엑스박스가 내놓겠다고 하니까 PX에도 이제 최근에 나온 게 있습니다. 휴대용 게임기가 있는데 플레이스테이션도 6를 조만간 빨리 내놓겠다는 전략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놓으면 경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향후에 이제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새로운 콘솔 같은 경우는 엑스박스 시리즈 X의 프리미엄 후속작으로 보이고요. 2027년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해 X 브랜드 휴대용 게임 기기를 선보일 계획이다라는 부분 좀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향후에 휴대용 게임이 게임 안에 있는 이 시장들은 좀 어떤 변화를 겪게 될까요? 일단은 닌텐도가 독점적으로 거의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사실 닌텐도의 뭐 DS 게임기가 절대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후속 모델의 경쟁이 심해야 될 것 같은데, 요 PC 기반으로 하고 이제 어쨌든 TV 쪽 기반으로 하는 요 부분을 이제 어쨌든 엑스박스가 조금 균열을 일으키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요 휴대용 게임기가 이제 하면 출시 후에는 시장 변화가 조금 예상이 됩니다. 스템덱이나 이제 PC용 기반을 하면서 경쟁이 심화될 것 같고요. 요 부분은 조금 하면서 경쟁을 심화하면서 자신들이 조금 영역을 넓혀가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게 나오게 되면 이제 휴대용 시장이 이제 시장 형성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PS도 이제 6를 내면 향후에 올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서 후발주자겠지만 역시 이제 치열한 경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3강 구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앞으로 3강 구도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까지 챙겨주셨고요. 사실 저는 게임을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어서 익숙하진 않은데 이제 프리미엄 후속작이 나온다고 하니까 뉴스 체크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다음 키워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오라클 실적 발표 만나보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틱톡 인수 후보자로 오라클이 좀 각광을 받았었는데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상치보다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좀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사실은 오라클이 예상치보다는 3분기 2028년에 이제 마감된 3분기입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3분기라고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랑 좀 달라서 12월부터 2월까지를 3분기라고 합니다. 2024년 3분기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141억 3천만 달러로 전년대기보다는 6%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 예상치는 143억 9천만 달러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이제 미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당 신이익도 이제 101.47달러로 예상치인 1.49달러를 하회했습니다. 다만 클라우드 서비스는 11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 증가했고 이것도 이제 못 미쳤습니다. 근데 이제 요 부분 중에 이제 여러 가지로 많이 있지만 다만 요 부분 중에 이제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부분보다는 이제 여러 가지 부분 중에 자신들이 생각하는 부분 중에 다른 부분보다 이제 그 AI 부분이 상당히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 요 AI 부분이 상회했기 때문에 전년 대비보다 49% 정도가 클라우드 부분이 상회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년 대비보다 성장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공적이지 아닌가라는 부분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어플리케이션 부분도 10% 정도 증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이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매출로 봤을 때는 세계 2위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네네.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I 소프트웨어 주의 흐름을 파악할 때 우리가 지표로 삼는 게 오라클 중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YY 대비해서 6% 정도 상승을 했고요. 또 시장 예상치에는 미치지 못하는 흐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이제 틱톡 인수 여부는 좀 어떻게 될까요? 틱톡을 인수할 경우와 인수하지 않을 경우로 나눠질 것 같아요. 시나리오가 만약에 인수를 했을 경우에는 오라클은 틱톡을 저장 관리를 해서 자사 클라우드에 운영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오라클이 이제 점유율을 크게 확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AWS나 애저나 클라우드 이제 구글 클라우드와 이제 경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틱톡은 이제 글로벌 소셜 미디어로 이제 데이터를 확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요거가 되면 이제 크게 이제 AI 쪽 시장을 크게 점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어떤 서버 관리나 이런 부분에서 이제 크게 많이 하면서 성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AI 시장에서 이제 오라클이 크게 성장하면서 자신들만의 뭔가를 펼칠 수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3파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요 부분을 만약에 인수를 못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인수를 못하면 단순히 이제 클라우드와 AI 인프라 쪽에 이제 전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라클은 엔비디아의 많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엔비디아와 오픈AI와의 협력을 좀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용 AI와 이제 클라우드 시장에서 이제 AWS와 이제 애저와 경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라클은 기업 쪽과 이제 중심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간의 그런 거보다 이제 기업 쪽이 강한데 요 분야에서 서비스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많이 할 것 같고요. 오라클은 2025년도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2배를 강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만약 강화하게 되면 유럽, 아시아 지역 쪽의 인프라를 강화해서 글로벌 지역의 공략을 더 강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크게 성장을 하게 되면 올해 한 50% 정도 성장을 했는데 이게 아마 더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요 부분에서 AI 시장을 크게 성장하면서 이제 실적을 더 많이 올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라클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떤 기업으로 좀 변하게 될까요? 저는 AI 기업으로 성장할 것 같고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주가에서는 가장 나을 것 같은 성장이 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친 트럼프 쪽에 가장 가까운 기업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러니까 주가 반영은 미국 쪽의 주가 반영이 가장 잘 되는 기업의 특징을 보면 일론 머스크를 보면 메타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가 있었고 그다음에 메타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아마존이 약간 특징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숨겨진 기업 중에 하나가 오라클이거든요. 오라클의 지금 CEO가 지금 트럼프와 가장 친합니다. 그런 걸 볼 때 그런 데다가 AI 쪽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요 두 가지가 지금 주가 반영이 가장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랑 친하느냐, AI 투자를 하느냐 이 키워드가 지금 주가에 가장 많이 반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을 볼 때 오라클이 그러니까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까? 특히 이제 그런 부분을 지금 오라클이 가장 캐치를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AI 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엔비디아와 협업을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에 이제 중점을 좀 많이 두는 것 같고 기업 가치도 이런 부분에 더 많이 두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근데 오라클이 앞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도 2배 이상 구축한다라고 하면 진짜 AI 기업으로서 좀 네네. 자리매김할 것 같은데 1위 기업까지도 네네. 자리를 좀 공고히 할 수 있을까요? 1위 기업은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이제 탄탄하게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가장 좋은 게 개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 클라이언트가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변화가 별로 없는 데다가 AI나 클라우드 기업을 하기 때문에 그 엔프라이즈나 그 선도를 하고 있으면서 변화가 없는 데다가 데이터 센터나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자신들만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강점이기 때문에 확장이나 그런 것들이 저는 성장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 부분이 자신들만의 기술과 이런 것들이 확대가 되면 시너지는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역대 그런 가능성이 충분하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전망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오라클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일단 실적이 나왔고 기대치를 좀 못 미친다 하더라도 앞으로 더 좋아질 거라는 전망이 좀 더 우세합니다. 그리고 오픈 AI랑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과의 새로운 계약들도 공개가 된 상태라서 이 부분에 대한 잔여 계약들도 앞으로 추가적인 반영이 좀 나오게 된다면 더 성장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는 딥시크 선택과 집중입니다. 아니, 돈을 투자해 준다라고 해도 거부하는 게 지금 딥시크인데 행보가 좀 다채롭고 이채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딥시크는 왜 이렇게 투자를 거부하고 연구에만 이렇게 몰두하고 있는 걸까요? 일단 투자를 받으면 간섭을 할 것 같아서 그런 것 아.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를 받으면 간섭이 많아서 이제 기본적으로 중국 인민은행에서도 한다고 그러고 이제 기업들도 알리바바도 한다고 그랬는데 이걸 다 거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분간 독립적인 연구 개발에 전략하겠다. 랑원평이라는 이제 CEO가 있는데 이분이 계속 그래서 이제 좀 힘들더라도 자신들이 있는 금액 가지고 버티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4월에 R2를 내놓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AI 연구 개발과 기술력을 확보한 다음에 충분한 것을 가지고 이제 일단은 무료로 오픈 소스를 하고 기술 개발 자신들이 먼저 내놓고 그다음에 오픈 소스를 통해서 기술력을 받겠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 보면 이제 이게 약간 제가 보면 오픈 소스 경쟁이 약간 넷스케이프랑 이제 예전에 익스플로어 경쟁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먼저 이걸 선점하느냐 경쟁이기 때문에 지금 이걸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간섭을 받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특히 오픈 AI는 지금도 보면 샘 알트먼도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약간 지금도 보면 MS의 간섭을 좀 받고 있는 것 같고 안 그래도 지금 보면 샘 알트먼이 지금 보면 일론 머스크랑 싸우는 걸 보면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투자를 받고 안 받고가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기업 내부 자금력이 생각보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버티고 있는 것 같고 시장과 규제 환경도 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제 은행에서 받으면 중국 규제를 또 받게 되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좀 안 받고 싶은 것 같고 프라이버시나 윤리적인 문제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도 받고 있는 것 같고 완성도 있게 어느 정도 만든 다음에 좀 더 많이 받고 싶은 생각도 좀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일단 안 받게 되는 것 같고 어쨌든 독립적인 철학이 좀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받는 것보다 좀 많이 받고 완성도 있게 받아서 나중에 이제 좀 많이 받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지만 어쨌든 그런 철학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어쨌든 투자를 하게 되면 입을 댈 수밖에 없지 않나 맞습니다. 싶어요. 네. 그래서 딥시크 입장에서도 좀 더 자유로운 연구 개발을 위해서 일단은 투자를 좀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딥시크는 좀 어떤 모습으로 변하게 일단은 될까요? 이게 계속 무료로 갈 것인가 안 갈 오픈 것인가. 소스로? 예, 그러니까 이게 저도 되게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게 향후에 계속 무료로 갈 수 있을 거. 왜냐하면 오픈 AI가 이제 유료로 가고 대부분의 괜찮은 어떤 그런 인공지능을 하는 AI들이 대부분 유료화가 돼 있거든요. 근데 딥시크는 괜찮음에도 불구하고 무료거든요. 근데 사실은 근데 이제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괜찮은 것들은 유료화가 되는 것 같고 일론 머스크도 자신들이 이런 것들은 무료화가 돼야 된다고 그러면서 크록3는 사실은 유료화거든요. 그러니까 크록
2까지는 무료화가 돼 있지만 3를 쓰려면 사실은 유료 서비스를 자신이 프라임 서비스를 거의 5만 원 가까이를 내야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5만 원 가까이를 내야 되는 그런 서비스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원 가까이를 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야 되는데 일단은 비영리화를 지금은 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R2 이후에는 일단은 기술혁 신과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 이제 무료를 쓰겠다고 합니다. 비영리화를 하겠다고 하는데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약간 양면의 2가지 트랙을 쓰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이 CEO가 생각하는 건 상업화와 무료화의 균형을 맞추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계속 무료화를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투 트랙을 쓰면서 하고 있고 이제 글로벌 협업과 표준화를 유료하면서 이 투 트랙을 쓰면서 이제 적정한 가격을 나중에는 하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계속 어떤 GPU 가격도 들어가고 뭔가 개발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투자를 던가 아니면 이런 비용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투 트랙을 쓰면서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오픈 소스를 계속 개발을 하면서 어떤 상업화와 무료화를 균형을 적절히 맞춰가면서 이제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인터뷰를 보면 그런 면면이 좀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투 트랙을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투트랙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향후 AI 시장의 판도도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좀 변하게 될까요? 저는 이제 중국과 미국이 양분화될 것 같은데 중국은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원체 이게 사실 딥러닝이 되게 중요합니다. 데이터베이스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중국이 가장 중요한 건 인구가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많이 모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전기차 시장도 자신들이 BYD도 자신들의 어떤 시장을 바탕으로 이제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계 시장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지금도 보면 어떤 테슬라를 거의 꺾고 1위로 올라서는 그렇게 됐거든요. 사실은 이 AI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실은 지금 딥시크도 바로 1위로 올라섰던 게 자사 시장의 어떤 중국의 큰 시장을 바탕으로 딥러닝을 하면서 이제 세계 시장으로 나오고 있는데 바로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제 지금 세계 시장으로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이게 만약에 R2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볼 때 이제 딥시크와 오픈 AI와 나머지에 있는 엔트로피나 이런 후발주자들이 경쟁하는 그런 구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군요. 일단 딥시크와 관련해서 AI 시장이 어떻게 또 재편되게 되는지도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는 X장애입니다. 이 머스크가 X장애 원인으로 우크라이나발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주장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일이 발생했길래 이렇게 주장이 나오는 걸까요? 사실 장애가 났는데 이제 장애가 나자마자 인터뷰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게 우크라이나 쪽에 사이버 공격으로 의심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 배경으로 사실 이제 서비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 플랫폼 운영자로서 이제 사이버 공격을 받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보안팀에서 초기 대응 과정에서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격의 IP 주소가 우크라이나 쪽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공격상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게 좀 우스운 게 이게 우크라이나 공격이라고 근데 IP 쪽에서 그걸 한다고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약간 무책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게 근데 계속 처음이 아니거든요. 과거에도 한번 이게 X가 이제 계속 장애가 났을 때 우크라이나 쪽의 공격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개발자로서 과연 이런 거가 장애가 났을 때 이게 얘기할 얘기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은 장애가 SNS 쪽은 많이 납니다. 메타도 많이 나고 인스타그램도 장애가 나고 그러는데 사실 이렇게 무책임한 게 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제 표명을 하는 게 디도스 공격을 받을 때도 있고 그렇게 하는데 이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사실은 좀 배경이 좀 약간 의심스럽긴 해서 제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그렇죠. 네. 사실 전후 관계나 인과관계로서 증거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머스크의 발언 때문에 이런 기사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지만 머스크는 그러면 도대체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공격적인 내용들을 왜 발언을 하는 걸까요? 이게 사실은 이제 증거 부족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트럼프하고 좀 친한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긴장성이나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트럼프하고 친한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있는데 제가 볼 때 트럼프하고 친해서 그런 게 있는 것 같고요. 과거에 자기의 책임을 여러 가지로 이제 돌리는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자신들에게 몰리는 것들을 우크라이나로 돌리면서 방향성을 돌리면서 자신들에게 이제 몰리는 여론의 그 비난을 우크라이나로 돌리는 것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광물 협정이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요 부분을 이제 자기가 트럼프랑 같은 편하니까 요거를 또 돌리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할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의 CEO로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하면서 방향성을 좀 돌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정치적 메시지도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술적인 걸 넘어서 국제 정세나 그의 정치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본인이 또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비판적인 입장도 좀 있어서 이런 부분도 좀 전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인물 자체가 좀 중요도가 있는 인물이다 보니까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은 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지금 나왔던 이 발언, 우크라이나발 대규모 공격이 있었다라는 이 발언은 앞으로 어떤 파장을 좀 불러오게 될까요? 이게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좀 여러 가지로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안 좋은 게 뭐냐면 정세에 있어서 파장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관계가 일단 악화될 관계가 좀 있습니다. 우크라이나하고 관계가 안 좋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관계가 일단 안 좋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X에 대한 편견을 좀 가질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순히 이게 뭐 CEO로서 제가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판단이 정확하게 이게 우크라이나가 했다는 증거가 없거든요. 우크라이나가 했다는 증거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했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CEO로서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문을 제기하는데 적절하지 않은 반응이 좀 있고 정치적 논란을 키울 위험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좀 있고 플랫폼 소유주로서 책임이 좀 부족한 발언이 됩니다. 그래서 증거가 없고 좀 성급한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논란의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좀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충분히 있을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게요. 일단은 X 시스템을 다운시키려는 대규모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다라고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이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가 나오지 않은 네네. 상태라서 조금 더 신뢰도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은 X에 대한 편견 혹은 플랫폼에 대한 편견이 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CEO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은 감안하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제 키워드 6개 살펴봤고요. 오늘 본부장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 빼놓을 수 없는 코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전 8시 기준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짙어지면서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다소 휘청이는 모습들이 최근 들어서 부각이 됐었죠. 오늘은 어제의 낙폭을 다소간에 만회하려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비트코인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 시각 4% 이상 올라가게 되면서 8만 3천 달러 선을 수복해줬습니다. 어제 8만 달러 선 아래로 내려가기도 했었는데요. 이 크립토 서밋 이후 시장 기대감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이 이 시세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알트코인의 대장주 이더리움 보도록 할까요? 지금 이 시각 3%대 강세 보여주게 되면서 1,941달러 선 막 지나가고 있네요. 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현물 ETF의 자금 유출이 이어지면서 디지털 자산 시장의 이 투자 분위기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는 모습이고요. 다음으로는 XRP, 리플 봐야겠죠. 지금 이 시각 6%대 이 세 가지의 대형 코인들 중에 가장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시각 2달러 이상의 상회를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SEC와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가 되면서 규제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다음 달 16일이죠. SEC가 XRP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인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넘어서 이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확대해 가고 있는 가운데 그러면 주요 알트코인 가운데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8개 코인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솔라나입니다. 지금 이 시각 5%대 강세 여전히 빨간불 켜주고 있네요. 지금 이 시각 18만 7,700원 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이어서 많은 분들 관심 가지실 이 도지코인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8%대 그간 강하게 눌려왔었던 만큼 오늘 장에서는 누구보다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248원 선까지 되돌리는 모습 나와주고 있습니다. 이 도지코인의 투자 심리가 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근 수개월간 도지코인은 2024년 4분기 상승분을 모두 반납했는데요. 이어서 에이다 보도록 해야겠죠. 지금 이 시각 4%대 강세 기록하게 되면서 1,080원 선 넘어섰습니다. 이어서 체인링크 마찬가지로 6.83% 오늘 좋은 흐름 보이네요. 19,860원 선 막 가리키고 있고요. 이어서 다음으로 수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8%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강하게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고요. 3,379원 선 지나가게 되면서 3,380원 선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카나리 캐피털은 최근 수혜 ETF를 신청했고요. 또 리플과 SEC 간의 소송이 길어지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수위와 라이트 체인과 같은 새로운 AI 프로젝트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아발란체 안 볼 수가 없겠죠. 지금 이 시각 6% 이상 올라가게 되면서 26,410원 선 막 지나가고 있는데요. 글로벌 투자 운용사 바네크가 아발란체 ETF 출시를 위한 첫 번째 법적 절차를 완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스텔라 루멘 바로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시각 6%대 강세 보여주게 되면서 385원 선 막 지나가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바 이누 기다리고 있습니다. 7%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이 대규모의 매도세 속에서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이 됐습니다. 이 최근 일주일간 시장 가치가 급락하면서 주요 지지선을 시험하고 있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고요. 온체인 데이터에 따르면 대량 보유자, 이 한마디로 고래들이 대규모 매도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암호화폐 이슈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본 엔화의 강세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어 단기적으로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위험 자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현재 시각 10일 코인데스크는 엔화 강세가 당분간 멈출 가능성이 있다라면서 이는 주식과 비트코인을 포함한 위험 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코인데스크는 그간 엔화 강세가 위험자산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다고 전했고요. 매체는 그간 엔화는 글로벌 자산 가격을 떠받치는 역할을 했다라면서 최근 나타난 엔화의 강세는 주식과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를 부추겼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최근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하락 역시 일본 국채금리 급등과 또 엔화 강세와 맞물려서 발생했다라면서 작년 8월 초에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업비트에서 아캄이 원화마켓에 추가되게 되면서 원화로 직접 거래할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이 거래 지원은 11일 오후 4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아캄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며 입출금 시에 반드시 해당 네트워크를 확인해야 합니다. 안내된 네트워크 외에 다른 네트워크를 통한 입출금은 지원되지 않으니 사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아캄은 상장 후에 1,047원까지 치솟았고요. 아캄코인은 AI 기반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플랫폼으로 실시간 온체인 정보 제공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지갑 추적을 넘어 AI 기술을 활용해 거래 패턴을 분석하고 시장 흐름을 예측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월가의 헤지펀드와 같은 기관 투자자들이 아캄의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특히 SEC에서도 참고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서 주목을 더더욱 받고 있네요. 이 아캄은요, 자체 토큰인 ARKM을 활용한 정보 교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용자는 아캄 인텔리전스를 통해 실시간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캄 인텔 익스체인지에서는 정보를 사고 팔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인텔 투 언 모델로 인해 프리미엄 구독자 수가 매달 30%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빠르게 성장하는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유럽 안정화기구 고위 관계자가 유럽 내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죠. 이 CBDC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ESM은 유로 사용국들이 금융위기에 대응하고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설립된 기구인데요. 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피에르 그라메냐 ESM 전무이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수용이 유럽의 통화 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유럽의 자율성을 보호하기 위해 디지털 유로화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특히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정책에 주목했는데요. 그라메냐 전무이사는 미국 행정부는 특히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에 우호적이라면서 미국과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 대규모 결제 솔루션을 구축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것이 성공한다면 유럽연합의 통화 주권과 또 금융 안정성은 큰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패스컬 도너휴 아일랜드 재무장관 역시 유럽 중앙은행은 CBDC의 논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필수 과제가 됐다면서 다른 지역의 정책 방향이 유럽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글로벌 투자운용사 바네크가 아발란체 ETF 출시를 위한 첫 번째 법적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바네크는 미국 델라웨어주의 아발란체 ETF를 위한 공식 등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바네크는 1,138억 달러의 운용 자산을 보유한 글로벌 투자 기업인데요. 이번 ETF 신청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관 투자자들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죠. 이번 등록이 완료됨에 따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해당 ETF 신청서를 검토할 예정이고요. SEC는 추가 자료 요청이나 수정 요구를 할 수도 있으며 최종 승인이 나게 되면 바네크는 아발란체 ETF를 공식 출시하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암호화폐 ETF에 대한 기관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바네크의 움직임은 이러한 흐름과 맞물려 있는데요. 카나리 캐피털은 최근 수의 ETF를 신청했으며 비트와이즈 역시 앱토스 ETF를 추진 중입니다. 이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넘어 알트코인에 대한 관심을 확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코인베이스가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선물 거래를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 규제를 받는 코인베이스의 파생상품 거래소를 통해 운영할 계획인데요. 외신 보도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공식 성명에서 향후 몇 주 내로 운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 시장은 전통적인 거래 시간에 맞춰 운영되며 암호화폐 시장의 24시간 거래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었죠. 코인베이스는 고정된 거래 시간으로 인해 트레이더들이 시장 변동성에 즉각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에 24시간 거래 도입이 기존 선물 거래 시장의 한계를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코인베이스는 무기한 선물 계약을 포함한 새로운 유형의 선물 상품을 개발 중입니다. 기존 미국 규제 내에서 제공받는 선물 상품과 또 해외 거래소 상품 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인데요. 이 코인베이스는 CFTC 및 업계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해 새로운 상품 설계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규제 요건을 준수하면서도 고객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가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SEC 등록 신고 의무 지침을 폐기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마크 우유대 SEC 위원장 대행은 국제은행 연구소 워싱턴 컨퍼런스 연설에서 과거 SEC가 거래소의 정의를 너무 엄격하게 설정했고 시장을 억눌렀던 행위는 실수였다면서 증권 대체거래소의 정의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하는 조항 폐지를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2020년 당시 제이 클레이튼 SEC 위원장은 대체거래소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포함했는데요. 이후 게리 겐슬러 전 SEC 위원장은 해당 조항을 확장하면서 지속적으로 미국 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 집행을 시도했습니다. 이러한 SEC의 전 행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나선 건데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에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미국 내 양대 규제기관이죠. 이 SEC와 또 미국 상품거래위원회 CFTC는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규제 기조를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SEC가 명확한 시장 정의와 규제 집행을 목적으로 SEC 태스크포스 팀을 창설한 반면 SEC와 CFTC는 두 기관 간 규제권 확보를 위한 갈등을 종결하고 협력에 나설 것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블록웍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들이 논의해야 하는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은 톰 에머 하원 의원이 발의한 연방준비은행 CBDC 발행 제한법과 또 결제앱 및 디지털 지갑을 제공하는 기술 기업을 겨냥한 소비자 금융 보호국의 규정 등 여러 개라고 설명했는데요.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 크립토 서밋 연설을 통해 8월 휴회 전에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통과되길 원한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2025년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비트와이즈 리서치의 라이언 라스무센 CEO가 주요 암호화폐와 시장 트렌드에 대한 대담한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크립토드니스에 따르면 라스무센은 최근 게시물에서 비트코인 20만 달러, 이더리움 7,000달러, 솔라나 750달러의 가격 달성을 예측했습니다. 그는 또한 비트코인 현물 ETF의 성장세가 이어지며 2024년에 기록적 유입량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라스무센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의 채택 속도가 빨라질 것이며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이 2029년까지 금액 18조 달러를 초과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암호화폐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개장까지 약 8분 정도 남았습니다. 오늘 시장 개장하기 전에 어제 있었던 종목들, 특징적인 종목들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개장하기 전에 오늘 예측가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출발은 일단 엇갈리면서 혼조세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개장한 직후에 이 ADR 같은 경우에 76까지 빠지게 되면서 과매도 구간에 들어섰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개장하고 나서는 낙폭을 조금씩 줄여가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추가적인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그리고 개장하고 나서 지수는 어떻게 변하게 될지도 함께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HD 현대건설기계부터 보겠습니다. 일단 종가상으로는 어제 강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었습니다. 미국과 우크라 간의 광물 협정 성사가 임박했다라는 관측 속에서 움직임을 좀 보였는데요. 사우디 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일단 어제까지 들어와 있는 외신을 좀 보면요.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랑 종전에 대한 협상은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푸틴 대통령도 만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본격적인
종전에 대한 논의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렇다면 이어서 추가적으로 재건에 대한 코멘트도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이 현재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물협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종전에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움직임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한국전쟁 이후에 회담하고 2년 뒤까지 종전이 계속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중장기적인 관점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대봉 LS입니다. 이제 어제 상한가로 마감하면서 종가를 좀 형성을 했었는데요. 인도에 있는 실파와 비만 치료제 CDMO 계약 소식이 있었습니다. 국내에 이제 내년부터 독점으로 출시할 수 있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또 이제 비만 치료제에 들어가고 있는 성분 중에 하나가 탈모를 유발할 수도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비만 치료제가 오늘도 추가적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었는데 또 이러한 부분들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넥슨게임즈 보겠습니다. 어제 9% 넘게 하락을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급락했던 배경에는 증권가의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기존작에 가지고 있었던 이 게임들이 좀 부진한 상황, 그리고 더불어서 인건비 부담이 좀 느껴지게 되면서 분기 적자 확대가 전망된다라는 리포트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도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여의도에서 매도 의견을 내는 경우가 흔치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 매도 리포트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인 급락세를 면치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리포트 내용을 봤을 때는 연간으로 봤을 때 500억 원대 적자 전환이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앞으로의 주가 추이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함께 확인해 보시죠. 다음으로는 필옵틱스입니다. 일단 어제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장 막판 들어서부터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10% 넘는 상승세 보였는데 앞서서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유리 인터포저 관련해서 캠트로닉스 같은 기업들과 같이 이제 협력하자라는 제안서를 받았다라는 부분을 제가 짚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리 인터포저와 관련해서 필옵틱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포저라고 하면 기판이랑 칩 사이를 좀 부드럽게 연결해 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에 이제 필옵틱스가 참여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고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삼성전자의 TGV 구멍 뚫는 장비를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협력에 대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확인해 볼까요? 다음으로는 한일사료 보겠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사료, 육계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3월 4일 기준으로 미국산 닭고기랑 밀이랑 옥수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복 관세를 현재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계란 관련한 종목들, 육계 관련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에서 계란이 좀 많이 부족하다라고 합니다. 에그플레이션 사태가 일어나게 되면서 육계 관련주들, 사료 관련주들도 함께 움직임 체크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움직임 있었던 특징적인 종목들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3월 12일 수요일 개장까지 약 3분 정도 남은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간밤 미증시에서는 좀 약세로 3대 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3대 지수 장 마감으로 갈수록 더욱더 낙폭을 좀 그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 시장에서는 디커플링 반응으로 좀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 0.67% 상승하며 2,554포인트에 또 시작할 것으로 보이고요. 코스닥은 0.29% 상승하면서 723포인트에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코스닥이 이 720선을 좀 지켜내줄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럼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는 좀 다른 흐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는 좀 낙폭이 계속해서 이 미증시와 커플링 되어서 이었었는데요. 오늘은 좀 다른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경기에 대한 우려에 대한 그 둔화가 계속해서 있을 예정이고 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우리 시장은 좀 견조하게 좀 긍정적인 전망으로 갈 것이다라는 것이 나타내주고 있는 우리 시장 흐름을 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0.7%
0.75%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SK하이닉스는 2%도 상승 흐름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 TSMC가 아무래도 좋은 실적을 받은 만큼 더 같이 함께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LG 에너지 솔루션, 오늘 테슬라가 그래도 좀 상승폭을 보여줬죠. 함께 또 커플링 되면서 1.17%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66%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현대차조차도 0.15% 상승하며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도 흐름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알테오젠 0.27% 상승하며 출발할 것으로 보이고요. 역시나 2차 전지주들 오늘 좀 흐름이 좋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에코프로비엠 1.01%, 에코프로 또한 0.51% 상승할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HLB 0.25%, 지금 이 FDA에 대한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불러일으켜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0.25% 상승할 것으로 보이고요. 로봇주들도 요즘 견조한 흐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0.96%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시장은 전반적으로 좀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저는 우리 시장 문을 열고 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10일 수요일 우리 시장 문 힘차게 열었습니다. 미국 시장 대비해서 어제 우리 시장이 그래도 잘 버텨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 대비해서 장 막판으로 갈수록 낙폭을 많이 축소하면서 1% 내외의 하락세를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특히 삼성전자가 좀 끌어올려주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해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와 로봇이 약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외국인 순매수도 유의미하게 체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개장하고 나서 분위기는 어떨지 계속해서 이현아 앵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우리 시장 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출발할 것으로 예측했는데요. 역시 상승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0.59% 상승하면서 2,552포인트에 출발했고요. 코스닥도 0.43% 출발하면서 724포인트에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업종별 등락 상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별 지수 등락률입니다. 화학업종이 가장 두드러지게 또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요. 음식료품, 또 섬유, 의복도 같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고요. 종이, 목재도 0.25% 상승하는 흐름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의약품 쪽으로도 오늘 좀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0.43% 또 등락률을 보이면서 대체로 좋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이 기계 쪽으로도 오늘 강합니다. 또 어제는 살짝은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오늘은 좀 상승폭을 보이면서 강하게 또 올라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1.54% 올라올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 전기전자 쪽으로도 대체로 좀 무거운 종목들이 많은 가운데 그래도 힘을 내주겠다라는 모습으로 체크가 됩니다. 0.64% 상승하며 지날 것으로 또 체크가 되고요. 이 운수 장비 또한 0.13%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철강과 금속 쪽으로는 좀 하락폭이 깊습니다. 좀 이쪽으로는 약간 오늘은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업종별 지수 등락률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유통 쪽으로는 소폭 좀 하락하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유통 쪽으로는 0.14% 하락하고 있고요. 그래도 좀 견고하게 지지해주는 경기에 대한 둔화죠. 이 금융주 쪽으로는 그래도 좀 단단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 체크가 되는데요. 0.32% 상승하고 있습니다. 제조 쪽으로는 0.49% 상승하면서 코스닥 역시도 좀 어느 정도는 상방으로 흐름이 지나갈 것으로 좀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료, 담배 쪽 0.56% 상승하고 있고요. 섬유와 의류 쪽으로도 0.57% 상승하면서 두 업종 모두 0.5% 이상 상승폭을 보일 것으로 보입니다. 종이, 목재 쪽으로도 0.11% 상승하고 있고요. 역시나 화학 쪽으로도 코스피에서도 화학 쪽이 좀 강하게 올라왔었는데 코스닥에서도 0.34% 올라오면서 강하게 좀 지지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출판, 매체, 복제 쪽으로는 좀 낙폭이 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0.51% 지나면서 장 막판까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가증권 시장 모습입니다. 네, 삼성전자부터 현대차까지 좀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먼저 이 반도체 투톱이죠. 삼성전자 0.37% 상승하면서 53,800원 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1.92% 상승하며 지나고 있는데요. 간밤 TSMC의 실적이 좀 잘 나오면서 같이 좀 훈풍을 불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도 좀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또 상승으로 인해서 같이 또 힘있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보겠습니다. 0.73% 상승하며 지나고 있는데요. 간밤 테슬라가 연일 하락세를 보였다가 간밤에는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리고 이 테슬라에 대해서 좀 더 힘을 실어주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2차 전지주 관련해서 좀 급등할 수 있을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0.73% 상승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37% 하락하고 있고요. 현대차도 0.05% 소폭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역시나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 보인 가운데 이 코스닥 1위부터 5위 살펴보겠습니다. 이 코스닥에서는 알테오젠 0.14% 소폭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고요. 역시 에코프로 그룹주도 2차 전지주 쪽으로는 좀 견조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 0.17%, 에코프로 0.17%로 또 같은 등락률을 보이면서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금 계속 연일 또 로봇주들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0.48% 상승하면서 31만 4천 원 지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 6위부터 10위입니다. 네, 혼조세 보이는 가운데 이 바이오주 쪽으로는 좀 같은 낙폭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삼천당제약 0.31% 하락하면서 19만 3,400원 지나고 있고요. 리가캠 바이오 또한 1.14%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이 10만 4,500원 선 지나고 있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휴젤은 그래도 오늘 상승부를 좀 강하게 켜줬습니다. 3.5% 상승하면서 34만 500원 지나고 있는데요. 휴젤 어제도 상승 마감을 했었죠. 좀 어제 안 좋은 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듯이 이 긍정적인 신호가 오늘도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클래시스 0.17% 상승하면서 59,800원 지나고 있고요. 코오롱 티슈진 이 10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코오롱 티슈진은 오늘 소폭 하락하면서 지금은 0.36% 하락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히트맵 열어서 좀 자세한 이야기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좀 혼조세 보이고 있는 가운데 그래도 좀 초록불의 모습이 보입니다. 상승불이 어느 정도는 지켜주고 있다라는 점 보이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역시나 좀 초록불로 상승하며 지나고 있습니다. 이 제조업 쪽으로는 좀 혼조세가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제조업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조업 중에 이 LG 에너지 솔루션 역시 2차 전지주 쪽으로는 지금 강한 상승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어제는 좀 하락하는 흐름도 보였었는데 오늘 그래도 1.57% 상승하면서 보이고 있습니다.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주요 경영진이 이 자사 주식을 장내 매수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오면서 좀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포스코 인터내셔널 어제 좀 하락하는 흐름
보여줬는데요. 1.87%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요즘 이 포스코 그룹들의 강세가 또 짙은 모습인데요.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실적까지도 잘 나올 수 있다라는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또 아무래도 트럼프 행정부가 이 LNG, 액화 천연가스 개발에 좀 한국도 참여를 해야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더욱더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으로 체크가 됩니다. 현대 로템 또한 좋은 모습입니다. 1.3% 상승하고 있고요. 2차 전지주 쪽으로도 2% 지금 현재 오르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죠. 네, 다음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의료기술주 쪽으로는 좀 소폭 상승하는 모습 보이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0.2% 상승하고 있고요. 오늘 셀트리온이 좀 강합니다. 1.58%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알테오제는 보합권에서 지나고 있고요. SK 바이오팜에서도 지금 보합권에서 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섹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주 쪽으로 지금 경기가 안 좋을수록 그래도 금융주 쪽으로는 좀 견고하게 단단하게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을 체크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 금융주들 그래도 상승불을 켜주면서 좋게 지나고 있습니다. 이 함양금융지주 1.7%, 메리츠 금융지주도 0.17% 그리고 이 삼성화재 같은 이 보험회사 쪽으로도 좀 견조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금융지주도 0.56% 지나고 있습니다. 특히 SK스퀘어 같은 경우에는 0.14% 지나면서 좀 더 강한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섹터도 마지막으로 또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크놀로지 이 네이버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은 좀 하락폭을 지나고 있는데요. 이 네이버도 0.24% 지나며 지금 소폭 하락한 채 지나고 있고요. 카카오 보통주 0.9%, 크래프톤 요즘 게임주들이 갈수록 조금은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은 보합권에서 지나고 있다는 점 체크해 주시고요. 삼성 SDS도 0.93% 향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장 마감까지 이 상승부를 지켜줄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지금까지 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캐스팅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희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우리 시장 지수부터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코스닥도 1% 가까운 강보합 수준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선물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매도로 좀 찍혀있긴 한데 전반적인 개정 분위기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우선은 여전히 좀 미국 증시랑 좀 비교를 해보면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잘 버텨주고 그쵸. 있는 이런 모습들이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에 저도 좀 시작 전에 미국장이 너무 폭락을 맞아요. 해서
우리도 한 3% 이상 하락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상보다는 잘 버텨주면서 그래도 코스피 코스닥이 이제 시초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말아 올리는 이런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연초 대비랑 비교를 해보더라도 지금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 이상, 그리고 S&P는 무려 마이너스 9% 이상 하락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코스피 증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5% 상승대로 굉장히 좀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이게 지금 중국 증시하고 우리나라 증시만 지금 플러스권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작년 같은 경우에 너무 이제 또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못 갔던 상황이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는 이제 작년에 못 갔던 이 증시들이 상대적으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쉽게 말씀드려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 여전히 성장성은 이제 담보가 되어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좀 고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그만한 이슈에도 굉장히 좀 잘 무너질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이제 국내 증시가 지금 상대적으로 좀 우위에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이제 보면은 이제 작년에 이제 아무래도 우리나라 또 수급이 대체적으로 좀 미국 쪽으로 옮겨갔던 부분들인데요. 사실 이제 수급적인 이제 부분들을 보면은 조금 아쉬운 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우리 증시가 좀 잘 버텨주고는 있지만 여전히 뭐 적극적으로 들어오는 이런 모습들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가 한 822억대 외국인들이 매도가 나오고 있고 또 코스닥도 400억대, 기관들도 400억에서 이제 코스닥은 70억대 또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 부재가 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이게 좀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지 의문점이 좀 들긴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 이제 외국인들이 또 6조 원대 넘게 팔았고요.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 연기금 쪽이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고 오히려 최근에는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사면서 굉장히 시장을 좀 잘 버텨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작년에 우리가 또 금투세 얘기가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제 미국 시장 쪽으로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옮겨갔었던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조금 폐지가 되면서 다시 돌아오는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지만 사실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자금은 조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중장기적으로 가긴 좀 어렵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3월 31일에 또 이제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서 아직까지는 조금 우려감들이 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조금 낙관적으로 이제 보시기보다는 약간의 어떤 그런 분산 투자 전략이 조금 유효하다라는 말씀 우선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여전히 이제 싼 주식들은 굉장히 좀 많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 관세로 인해서 굉장히 좀 많이 눌려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철강주들도 상당히 좀 흐름이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좀 그동안 못 갔던 종목군들 위주로 좀 살펴보신다면 좀 힌트를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도 이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미국 대비 굉장히 좀 잘 버텨주고 있죠.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 0.64%, 코스닥은 이제 1.13% 정도 이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여전히 수급 주체가 이제 개인이다라는 점에서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는 거 일단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으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외국인이 좀 돌아오지는 않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수는 플러스지만 일단은 개인 투자자가 이끌어가는 시장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분할로 접근하는 것 그리고 분산으로 투자하는 거는 적절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CT랑 HSBC에서 나온 의견을 보면 미국 증시에 대해서 좀 중립적인 의견, 조금 더 부정적인 코멘트를 좀 준 것 같아요. 오히려 미국 증시보다는 유럽이나 중국 쪽을 보는 게 더 좋다라는 코멘트가 좀 나왔었는데 여기서부터도 좀 투자 전략으로서 참고할 만한 게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이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작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상반기 때 한번 쭉 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좀 드렸었는데 그만큼 지금 사실 올라도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 사실 지금 이제 테크주들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만 하더라도 지금 프리미엄이 거의 10%가 넘게 붙었었던 부분들이거든요. 한때는 뭐 20% 가까이도 나왔던 부분들인데 사실 그런 프리미엄을 어느 정도 설명을 하려면 그만큼 이제 실적이 받쳐줘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물론 이제 테크주들이 실적 지속적으로 좀 잘 나오긴 했습니다만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기대치가 지속적으로 조금 올라가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만 못 맞춰도 이게 예민하게 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 지금 이제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 특히 S&P 500 같은 경우에 지금 공정가치 대비 할인율이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와 있긴 합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를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좀 분할 매수 관점은 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지만 최근에 이제 미국의 빅테크주들이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서 이에 따른 수급
수급들이 지금 사실 중국 쪽으로 좀 많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딥시크가 출연을 하게 되면서 이 저가형 모델에 대한 어떠한 중요성 그리고 관심도가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 테크주들 보면 여전히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미국과는 굉장히 좀 반대되는 이런 양상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양회 때 이제 나온 이야기들을 좀 종합을 해보면 결국에 AI 쪽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들도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재정 적자도 지금 상향을 시킨 상황이고 결국에 이제 AI 패권을 뭐 미국을 잡겠다 뭐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 테크주들에는 좀 꾸준히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게 코스피 그리고 이제 중국 증시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 지금 10년 동안 못 가고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이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AI에 대한 모멘텀이 좀 붙어줬기 때문에 사실 이번 이제 전체적인 25년도를 봤을 때는 중국 증시가 미국보다 강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한 곳에만 또 치중을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뭐 상황이기 때문에 상반기 때는 조금 중국 위주로 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그래도 하반기 때는 이제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이제 미국장 그리고 상반기에는 이제 중국이라든지 유럽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이제 코스피 쪽으로 한번 조금 집중을 해보셔도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미국 시장도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200일선 이탈하는 지수들도 좀 조금씩 나타나고 있어서 이게 진짜 본격적으로 조정 국면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이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들긴 합니다. 일단은 그러면 이어서 반도체 투톱부터 점검을 좀 해볼게요. 일단 투톱도 흐름 나쁘지 않고요. 오늘은 장비단도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장비단도 흐름이 나쁘진 않게 흘러가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장비단 봤을 때는 민호공업도 8%, FST도 6.9%, HPSP도 6.8%, 장비까지 일단 오늘은 순환이 좀 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한 반등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본격적으로 장비단까지 수급이 조금 더 순환할 수 있는, 좀 내려올 수 있는 걸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쪽으로 보면 좋을까요? 우선은 조금 확인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흐름도 보면은 미국의 빅테크랑 조금 다른 방향으로 좀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단순히 이제 기술적인 좀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물론 여전히 이제 반도체에 대한 전망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저는 여전히 좀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M에서 경쟁 자체가 좀 안 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유리기판 쪽으로 또 다시 한번 눈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단순히 반도체라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로봇이라든지 이제 추가적으로 유리기판 관련해서도 모멘텀이 좀 추가적으로 붙어줄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최근에 사실 이런 로봇 관련주들의 어떤 상승세가 좀 이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나라고 판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워낙에 또 그동안 엔비디아가 좀 잘 갔었을 때도 따라가지 못했던 이런 이제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그동안 이제 과대 낙폭에 따른 지금은 이제 상승 정도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장까지 봐야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수급이 크게 좀 들어오고 있지 않은 뭐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추이를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근데 어찌됐든 밸류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싼 거는 맞거든요. 워낙에 이제 또 작년에 역대 최대 실적을 이제 기록한 거에 비하면 지금 가격대는 이제 굉장히 좀 싸다라고 볼 수 있고 사실 이번 연도에도 실적이 이제 작년보다 훨씬 더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전고점 부근까지는 좀 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관세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미 뭐 20만 원 이상에서 저는 이제 하이닉스는 좀 있었을 거라고 좀 보고 있는데 워낙에 조금 대외 변수에 따라 이제 시장이 많이 좀 출렁이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표적인 또 반도체 산업 쪽이 가장 큰 또 이제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좀 끌어내렸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여전히 좀 저가 매수의 기회는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오늘의 상승은 뭐 이제 어떠한 부분들은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20만 원대를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뭐 본격적인 이제 추세 전환으로 좀 볼 수 있겠지만 만약에 20만 원을 또 강하게 뚫지 못하고 하락을 한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또 밀릴 가능성 또한 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반도체 투톱은 조금 장기적 관점에서 보시는 분들에게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단기 관점에서 보신다면은
오히려 좀 유리기판 쪽을 보시는 게 조금 더 이런 펌핑이 좀 잘 나올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앞서서 이제 다양한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좀 해주신 것 같아요. 앞으로 로봇도 있고 유리기판 모멘텀도 있고 하니까 다양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은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요인들이 많이 붙어주고 있는 상황인데 방금 이제 SK 하이닉스를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두 가지를 같이 좀 비교해 봤을 땐 최근 들어서는 일단 낸드 3월 수출 단가도 조금 반등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DDR5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현물 선물 모두 다 일단은 소폭의 반등세가 나오면서 메모리 다운 사이클이 좀 끝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SK 하이닉스랑 비교했을 때 일단 삼성전자가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아무래도 비중이 이제 삼성 쪽이 조금 더 높다 보니까 뭐 디램 업황 회복이나 이제 메모리 업황 회복 그리고 낸드까지 이제 회복이 될 것이다. 이번 3분기 3월부터 이제 될 것이다라는 본격적인 좀 얘기들이 좀 나왔었고요. 거기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메모리 쪽에서는 비중이 조금 삼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는 이제 삼성 쪽이 훨씬 더 좀 크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전체적인 방향성을 좀 보면은 아무래도 미국의 빅테크 기업의 영향을 좀 더 크게 받거든요. 삼성보다는. 그래서 아무래도 여기서 추가적으로 밀리게 되면 하이닉스가 이제 조금 더 밀리게 되면서 삼성이 좀 치고 올라올 가능성 또한 저는 좀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조금 나눠서 분산 투자하시는 이런 전략들도 상당히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HBM 쪽이 조금 위협을 받고 있는 게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독점적인 지위를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발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계속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엔비디아 쪽에서도 이 문제를 지금 인지를 하고 있고 워낙에 이 많은 데이터를 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앞으로 이제 차세대 GPU 플랫폼이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조금 HBM은 한계가 있다 뭐 이런 얘기들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에 유리기판 쪽이 이 부분에서는 다시금 좀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에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삼성전자가 여기서 조금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이쪽에서 역으로 또 좀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방향성 자체는 삼성과 하이닉스가 좀 같이 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이슈가 조금 더 부각이 되냐에 따라서는 단기적으로 이런 방향성이 조금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지금부터는 조금 나눠서 보시자라는 말씀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중에 뭐가 더 좋아요로보다는 이다 두 가지 종목 다 투트랙 전략으로 취하는 게 좋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기관 순매 수단에서 많이 담아가고 있는 LG전자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권사 리포트가 어제 나오면서 TP 상향 조정되는 리포트도 좀 있었고요. 1분기 최대 실적 전망 그리고 바닥에서 거래가 좀 강하게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고점이 92,300원, 작년 12월 18일 자리거든요. 이젠 본격적으로 기간 조정 좀 길게 거쳤으니까 상승도 가능할까요? 근데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LG전자 같은 경우에 워낙에 이제 또 실적은 잘 나왔었거든요. 거의 대부분. 근데 이게 아무래도 좀 많이 주가상에 반영이 좀 안 되다 보니까 이번에도 조금 수급적인 부분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에 지금 미국에서 뭐 가전제품이 그렇게 좀 잘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외형 성장을 좀 이끌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사실 LG전자의 그동안 가장 큰 문제점은 저는 사실 좀 혁신이 좀 부족했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결국에 이제 테크주들 안에서도 뭐 SK 하이닉스가 그동안 잘 갔던 이유를 보면은 결국에 이제 HBM 하나 때문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뭔가가 이제 딱 놀랄 만한 그런 것들을 조금 내놔야 되는데 그리고 이것은 삼성전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전자도 결국에 이제 HBM 쪽에서 경쟁이 밀리다 보니까 주가가 상대적으로 좀 못 갔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LG전자도 이제 그 가전 쪽 말고도 추가적인 뭔가 AI 모멘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많이 붙어줘야 되는데 여기서 조금 아쉽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좀 많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로봇 모멘텀이나 AI 쪽 붙으면은 또 이제 그만큼 상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뭐 비슷한 예로 보면은 완전히 다른 사업이지만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제 광고 쪽에서 실적 굉장히 좀 잘 나왔었습니다. 뭐 1년, 2년, 3년, 4년 장기적으로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이 성장을 하는데도 그동안 못 갔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급등을 했던
이유가 결국에 이제 소프트웨어 AI 모멘텀이 붙으면서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LG전자 역시도 조금 지금 이제 우리가 4차 산업에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만한 로봇이라든지 AI 쪽에 대한 좀 모멘텀이 붙여줘야 좀 길게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사실 LG전자가 이제 실적이 좋아서 올라갈 것 같았으면 그 전에도 이미 기회가 굉장히 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모멘텀이 조금 시장에서 이제 인식되는 게 좀 약하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좀 많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뭐 상승 가능성은 있지만은 폭이 조금 제한적일 수 있다라는 점 일단 염두를 좀 해두시고요. 다만 이제 워낙에 기술적으로 지금 바닥은 다진 상황이고 어제 또 수급이 대량으로 좀 들어온 상황이죠. 그래서 외국인들, 기관들 수급이 상당히 좀 많이 들어왔던 부분들이고 종가가 또 이제 4%대 마감을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바닥 탈출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선까지는 좀 열려 있습니다만 뭐 10만 원까지 넘어가기에는 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모멘텀으로는 상당히 좀 약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LG전자 같은 경우에 워낙에 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 한번 좀 싸다라는 관점을 본다면 조금 트레이딩 관점에선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맞아요. 실적은 항상 뭐 나쁘지 않았던 것 같은데 그거를 주가에 반영시키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 AI 같은 새로운 모멘텀이 추가적으로 붙어줘야 주가도 좀 위로 솟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바닥 탈출은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9만 원에서 9만 5천 원 언급을 좀 해주셨는데 만약에 요 선에 들어오게 된다면 일단 전고점은 좀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최저가 75,600원이었는데 기관 쪽에서 좀 많이 사줬고요. 특히나 JP모건에서도 창구 상단에서 이름을 좀 확인할 수 있다는 부분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장 분위기 먼저 살펴봤고요. 오늘 상위에 올라와 있는 테마들 이어서 함께 보시죠. 일단 첫 번째 테마로는 우리 유리기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장 막판 들어서부터 좀 갑자기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후장에서 삼성전기가 이제 시생산이 임박했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이달 중에 최종 설비 검수를 진행한다라고 하는데 타이밍도 좋은 게 다음 주에 이제 GTC 예정되어 있죠.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에서 발열을 잡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으로 유리기판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이에 대한 만약에 코멘트가 나오게 된다면 유리기판도 다시 한번 관심을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타이밍 좋게 시생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고요.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유리 인터포저 관련해서 협력할 가능성 높다라는 기사도 추가됐습니다. 필옵틱스가 이미 삼성전자의 TGV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좀 더 협력에 대한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 재건입니다. 플러스로 이제 건설 기계 쪽도 움직임 보이고 있긴 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랑 같이 지금 30일 휴전안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푸틴 대통령과는 이번 주에 만날 계획이다라고 하고요. 나토 총장과는 현지 시간 13일 회동을 하면서 우크라전과 방위비에 대해서 논의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끌고 갈 수 있을지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테마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펀입니다. 어제 새로 기사 통해서 나왔던 단어였는데 아무래도 시장 안에서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이 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럴 때일수록 좀 돌아보게 되는 게 경기 방어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엮어서 앞머리만 딴 겁니다. 푸드, 유틸리티, 그리고 엔터 이렇게 세 가지가 같이 묶이면서 펀이라는 새로운 단어가 좀 생겼는데 이 테마는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면 좋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 체크해봤고요. 대표님 어느 쪽부터 확인을 좀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유리기판은 좀 꾸준히 좀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우선 이제 그 관련해서 이제 대장주라고 하면은 저는 여전히 좀 필옵틱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삼성전자와의 협력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에 따라서 이제 캠트로닉스라는 이제 소재 기업도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이제 수급이 훨씬 더 많이 쏠리는 쪽은 이제 필옵틱스고 또 이제 장비단에서도 기존에 이제 삼성 쪽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직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런 이제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장비 쪽에선 필옵틱스
피롭틱스가 여전히 좀 대장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롭틱스 이제 앞으로 이제 지속적인 어떤 전고점 돌파 시도를 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급등했던 원인들이 뭐 여러 이제 개별 이슈도 있지만 사실 이제 브로드컴 호실적 발표에 따른 어떤 영향을 좀 받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뭐 엔비디아한테 대적할 만한 것은 아니지만은 어쨌든 이제 앞으로 대항마로서 좀 떠오르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그 호실적 발표에 대해서 굉장히 좀 시장이 놀란 이런 좀 분위기였었죠. 근데 이제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결국에 엔비디아를 이제 이기려면은 결국에 이제 발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좀 들고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이에 따라서 이제 유리기판을 양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뭐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겠지만 브로드컴 역시도 이전부터 뭐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유리기판 소재를 원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많이 했던 만큼 최근에 이제 브로드컴 실적이 이제 호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 피롭틱스 역시도 좀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그 브로드컴 쪽에서는 발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유리기판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게 좀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유리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열 전달이 좀 잘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휘어짐 현상이 좀 덜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열을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전송할 수 있는 이런 이제 기술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결국에 이제 지금 4세대 이제 GPU 플랫폼이 문제가 되는 게 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잡을 수 있는 게 굉장히 앞으로 좀 떠오를 수밖에 없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유리기판 쪽이 상당히 좀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뭐 소재라든지 장비주들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야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와 또 유리 인터포저 협력에 대한 부분들도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이제 유리기판 쪽을 오히려 지금 삼성 쪽에 좀 기대를 해보는 이유가 최근에 보면 이제 삼성전기 하고 이제 좀 많이 분리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유리기판이죠. 그래서 이 기판 맨 밑에 있는 플라스틱 기판을 이 유리로 바꾸는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리기판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건 이제 효율을 올려주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에서 말하는 이런 인터포저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실리콘이 굉장히 좀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유리로 바꾸면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겠다라는 어떤 좀 의도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삼성전기에 대한 어떤 그런 이제 기술력과 또 삼성전자의 어떤 가격 경쟁력까지 합쳐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제 유리기판 쪽에서 삼성전자가 앞으로 좀 일을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인터포저 관련해서 이 피롭틱스가 또 협력사로 좀 지정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에 따른 뭐 수혜를 좀 볼 수밖에 없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유리기판을 생산을 하려면 장비가 무조건적으로 좀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이제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그 HBM이랑 이제 좀 같은 선상에서 놓고 보면 결국에 이제 HBM을 만들려면은 이제 그 TC 본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과거에 이제 SK 하이닉스보다 한때는 한미 반도체가 더 크게 올라갔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장비가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고 이 피롭틱스 역시도 이제 그 HBM으로 치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TGV 장비를 공급을 하는 기업이고요. 이 구멍을 뚫는 기술을 좀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점유율 1위 또 기업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좀 독점적인 이런 수혜를 좀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에 대한 어떤 기술력에 대한 중요성도 상당히 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HBM이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 이제 그 층층이 사이에 구멍을 잘 뚫어야지 이제 전류가 잘 흐르겠죠. 그래서 유리기판 또한 이제 이런 장비에 대한 기술이 상당히 좀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피롭틱스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적으로 좀 가져가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일단은 SK 하이닉스가 HBM에서 강자로 있을 때 장비단에서 한미반도체가 가장 1등 종목이었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유리기판에 있어서 앞서 나간다면 가장 대표적인 1등 장비단으로는 피롭틱스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주신 것 같아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기를 통해서 유리기판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유리 인터포저를 통해서 비용을 줄이게 된다면 비용은 줄이고 효율성은 높이는 아주 완벽한 또 박자를 맞춰 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도 함께 가져보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음 주에 대표님 지금 17일 날 GTC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유리기판 관련주들을 좀 미리 좀 선점을 해두면 다음 주에도 웃으면서 또 한 주를 보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GTC에 대한 기대감 또한 있는 상황이고요. 분명히 이제 발열 관련해서 얘기는 그러니까요. 지속적으로 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좀 집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우선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 워낙에 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항상 말씀드리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사실 어제 장에서도 좀 안 좋은데 시장이 이제 10% 넘게 또 올랐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나쁘지 않은 이런 흐름들을 조금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기술적인 어떤 하락 정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항상 분할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전략 좀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만약에 이제 GTC에서 뭐 크게 이제 반응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어차피 산업에 대한 전망 자체가 우리가 앞으로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좀 길게 보셔도 저는 손색이 없다라는 말씀 우선 좀 드리겠고요. 다만 이제 피롭틱스 같은 경우에 워낙에 좀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인해서 일단 변동성 자체는 좀 커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제 유리기판을 본격적으로 양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실적 부분도 개선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조금 길게 보셔도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 사실 작년부터도 유리기판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조금 늦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보실 필요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다음 주에는 17일에 GTC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엔비디아에서 블랙웰 혹은 루빈 이야기하면서 발열에 대한 코멘트가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그렇다면 유리기판주가 다시 한번 또 관심을 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도 함께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개장 분위기 다 살펴봤습니다. 오늘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1분기) 실적 호조가 예상된다는 증권가 소식이 전해지자 LG전자가 장 초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LG의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지장치를 10% 웃돈 것은 물론 과매도 구간에 있다고 판단한 이 증권가 분석에 투심이 몰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증권가에서는 중장기론 휴머노이드 등 로봇 산업 확장과 자체 인공지능 칩 기술 고도화를 통한 신산업에 대한 확대를 추진하고 있어 주가 모멘텀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소폭 반등하자 국내 반도체주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반등은 저가 매수세 유입에 더불어 이 미 소프트웨어 기업 오라클의 실적 발표 역량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오라클의 주력 사업인 이 클라우드 서비스 매출은 지난 분기 10% 증가했으며 데이터 센터 용량을 2배 늘릴 계획이라고 밝힌 점도 있습니다. 국내 반도체주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LNG 프로젝트 확대에 대한 수혜 기대감에 세아 제강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철강 수입 규제도 덩달아 호재로 작용한 모습입니다. 미국이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부과 확정 시 이들 국가의 수출 점유율 상당 부분을 이 쿼터제가 폐지되는 한국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이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유럽 방위비 증액에 따른 소식에 국내 대표 방산주 현대로템이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현대로템이 장 초반 두각을 보인 것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동맹국을 방위비 증액의 압박을 받으면서 유럽 등에서 이 무기 수요가 증가하며 수주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 때문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잘 흘러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와 좀 다른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는데요. 코스피 0.98% 상승하면서 2,562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강합니다. 1.42% 상승하면서 731포인트 지나고 있습니다. 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은 좀 해소가 되면서 우리 시장에는 오늘은 좀 훈풍이 든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투자 주체별 등락률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급 상황 살펴보시면요.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나 개인이 나홀로 사자세 보이고 있는데요. 개인은 그래도 85억 원 지금 매도하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기관과 개인은 동반 매수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개인만이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 있고요. 외국인은 매도 우위 보이고 있습니다. 425억 원 또 팔아치우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그럼 업종별 등락률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전반적으로 그래도 상승 흐름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섬유, 의복 0.08%, 종이와 목재 0.23%, 화학이 0.3%, 의약품이 0.51%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음식료품 쪽으로는 좀 소폭 하락하는 모습 체크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0.1% 하락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정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코스피 전반적으로 오늘 좋은 흐름을 보여지고 있는 가운데 비금속 광물 0.65% 상승하고 있고요. 철강 쪽으로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좀 강합니다. 계속해서 강한 흐름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포착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계가 가장 강합니다. 2.1% 상승하면서 더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전기, 전자 쪽 또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들이 많은 만큼 또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67% 상승 흐름 이어집니다. 운수 장비도 1.09% 상승하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그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좋은 흐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부 또 빨간불을 켜주고 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1.87% 상승하면서 54,600원 지나고 있습니다. 이 유리기판 쪽으로도 계속해서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다음 주 GTC 2025가 열린 만큼 이 기대감이 더 부풀어지고 있는 것으로 체크가 됩니다. 이 반도체에 대한 업황이 다시금 좀 훈풍으로 불어줄 수 있을지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고요. SK하이닉스 또한 오늘 상승 흐름이 짙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93% 상승하면서 19만 3,300원 지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이 HBM과 레거시 반등에 좀 주목을 하라라는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증권가들이 목표가를 상향한 만큼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체크해 보겠습니다. 0.73% 상승하고 있습니다. 34만 3,500원 지나고 있는데요. 또 간반 테슬라에서는 또 반등에 시도한 만큼 2차 전지주도 오늘 같이 동반 좋은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상승에 대한 모멘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0.09% 소폭 상승하며 지나고 있고요. 현대차 또한 좋습니다. 0.1%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휴머로이드 로봇에 대해서 이 생산 현장에 투입을 시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좋은 호재로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죠.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6위부터 10위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셀트리온 1.47% 상승하며 지나고 있는데요. 셀트리온 신제품이 출시됐다라는 호재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기대감으로 오늘 더욱더 좀 호재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체크해 보시죠. 기아 어제는 좀 상승하는 흐름 보였었는데 오늘은 다소 쉬어갑니다. 0.41% 하락하면서 98,000원 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도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요. 0.78%, 네이버도 0.24% 상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2.8% 상승하고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이 방산 관련돼서도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모멘트 받아서 오늘 되게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고요. 697,0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1위부터 5위입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5위까지도 모두 다 빨간불을 켜면서 지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1.2% 상승하면서 374,500원 지나고 있습니다. 또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동반 또 강세 보이고 있는데요. 역시나 2차 전지주 오늘 좀 훈풍이 분 모습입니다. 에코프로 BM 1.01% 상승하고 있고요. 에코프로도 0.86% 상승하고 있습니다. HLB 1.4% 상승하고 있는데요. 이 가남 신약이 FDA 승인을 앞두고 좀 계속해서 그래도 계열사들의 지분을 매입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도 성장에 대해서는 모멘텀이 계속 있는 만큼 HLB 쪽으로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3.04% 좀 좋은 흐름 보여지고 있는데요. 32만 2천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휴머노이드 로봇에 강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점도 체크해 보시면서 좋은 흐름 보여지길 바랍니다. 요즘 오늘 미용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강한데요. 이렇게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좋은 흐름 보인 만큼 이 계속해서 오늘 마감까지 이 투자 전략 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 시장 살펴봤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흐름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미국 시장이 좀 약하게 출발해서 커플링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됐었는데 강하게 버티는 모습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이 상승세 키우고 있고요. 코스닥도 1% 넘게 상승하면서 양시장 모두 고점 탄력 높여가면서 영차영차 힘내주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부분이 좀 걱정이긴 합니다. 일단 외국인 투자자가 선물에서는 매도 포지션 찍혀 있는데요. 다만 장 초반 대비해서는 규모가 좀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오늘 오후장 들어서 이 포지션 변경도 있을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나 내일은 한국에 있어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이 부분도 수급적인 요인에 영향 줄 수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도 오후장까지 빨갛게 빛내주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